오늘의 주제는 플랫폼 노동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접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용어가 됐죠. 우리가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다든지 뭐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오픈마켓, 마켓플레이스 같은 거를 통해서 할 때 이제 이런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얘기고 이 플랫폼은 이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고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얻는데도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이래서 동영상의 주제로 선택하고 이제 이걸 만들게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플랫폼의 개념이 뭐고 유형이 뭔지, 그다음에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가치 생산 이제 이런 거를 플랫폼 경제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경제의 특징이 뭔지,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에 대한 얘기, 플랫폼 노동은 어떤 쟁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 이런 얘기들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플랫폼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듯이 이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잖아요. 이제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근데 컴퓨터와 관계해서 정보 시스템 환경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개방하는, 그래서 누구나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기업들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때요? 자기의 이윤을 증식하는 이런 이제 용도로 활용하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됐다. 그래서 특히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인프라 기반 이런 것을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플랫폼은 단순히 그런 매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기반을 의미하는 용어를 넘어서 오늘날에는 이 플랫폼 자본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르니책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책에서 플랫폼을 몇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제조 플랫폼, 제품 플랫폼, 그다음에 린 플랫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홍보 플랫폼은 뭐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뭐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클라우드 플랫폼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최근에는 뭐 뭐든 뭐 안 파는 거 없이 다 판다 이런 아마존에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이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해서 하는 1위 사업자가 이 아마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아마존 같은 웹 서비스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기업들의 어떤 플랫폼, 그다음에 제품 플랫폼,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뭐 넷플릭스, 유튜브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린 플랫폼은 우리 오픈 마켓이나 마켓플레이스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를 운영하는 아마존, 쿠팡 이런 게 이제 생산자들과 소비자를 연계하는 이제 홈페이지죠.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클릭해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는 이제 이런 중개 플랫폼이 이제 린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 스른책이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얘기한 이런 플랫폼, 여러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 플랫폼들 간에 굉장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보 산업에서 출발한 플랫폼하고 제조업에서 성장한 플랫폼들 사이에 어떤 치열한 경쟁을 이 따베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넥스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요 책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한 5개에서 10개, 뭐 아마 10개도 너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제조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런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재편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플랫폼 경제의 특성이 과연 뭐냐라는 것인데, 가장 첫 번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이 한계 비용이 제로다. 그래서 경제학적인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제로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얘기는 우선 한계 비용의 개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경제학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들한테는 이제 아주 초보적인 개념입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른쪽에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비용선 이렇게 뭐 3차 함수 그래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총 비용선이라고 하면 이 총 비용 곡선에서 각 점에서
이런 점들이 있겠죠. 각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계 비용이라고 한다. 평균 비용 개념은 뭐겠어요? 평균 비용은 뭐예요? 총 비용을 뭐 개수로 나눈 거잖아요. 총 비용이 요만큼이잖아요. 총 비용이 요만큼이고 개수 여기 이제 생산량이니까 개수로 나눈 거는 총 비용을 개수로 나눴다 이 말이니까 요거는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원점에서 이 R점이 만약에 요 점이라면 생산량이 요 점이라면 원점에서 R까지 이은 이 직선하고 직선을 이어가지고 그때 이 뭐라 그러죠? 각 기울기는 이 각으로 표현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평균 비용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한계 비용이 제로다는 얘기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물건을 추가로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들이는 비용이 제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건을 더 만드는 것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만들 때 드는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 물론 이거는 이제 꼭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때요? 생산 비용이 갈수록 더 싸지는 이런 그 이제 현상 때문에 이미 예견됐던 것이기도 한데 한계 비용이 제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면 균형 조건이 P하고 가격하고 MC하고 같아지는 점에서 기업들이 이 물건을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MC가 제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곧 가격이 제로가 된다. 요 얘기는 제레미 리프킨이 한계 비용 제로 한계 비용 사회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얘기한 거고 그때 이제 이 플랫폼을 얘기하면서 물론 이제 리프킨이 강조한 것은 IoT 사물 인터넷 뭐 요 얘기를 하면서 이런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는 사회로 점점 더 간다. 근데 그 얘기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자본주의가 효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그 새로운 기술 혁신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노동 생산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비용이 낮아지고 그래서 한계 비용이 제로가 가까워지는 어떤 선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스스로 이윤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기술 혁신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운명을 어떤 종착역에 맞게 하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레프킨이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제 기술들, 플랫폼, 공유경제, 그다음에 뭐 기경제, 디지털 공유자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서 다양하게 설명이 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한계 비용 제로 소사이어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거고 플랫폼 경제도 결국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플랫폼 경제의 두 번째 특성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미래의 원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2017년도에 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애플까지 합치면 이제 가파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 스탠다드 오일, 석유 경제, 그러니까 오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었던 이런 스탠다드 오일 이런 기업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더 이상 오일이 아니고 데이터다라는 아주 도발적인 기사를 이미 꽤 오래전에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가 자본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경제학에서는 생산함수는 노동과 자본의 함수다.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 노동과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생산 요소로서. 그런데 이런 데이터의 확보가 시장 또는 시장 밖에서도 권력을 어느 정도 가졌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비대칭성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 권력의 정도니까 그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또는 어떤 기업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기업은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또 하나는 소유권.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유권을 얘기하지만 접근성이 더 적합한 개념이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뭐 플랫폼 대기업이라고 해도 무관하게 상관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은 꼭 그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접근성에 대한 어떤 그것만 권한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 데이터는 내가 메일을 주고받고 물건을 구매하고 예를 들면 이런 정보들은 그 사용자들, 소비자들이 생산한 정보 데이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접근성에 기반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자기의 이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칭성은 공급자와 수요자들은 각각 제한된 정보에만 접속할 수 있고, 플랫폼 제공자들은 이 두 정보에 모두 접속해서, 그러니까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양면 시장,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쪽에서는 소비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접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고, 이 사업자들이 이런 것에 데이터에 접속해서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자본이 플랫폼 경제의 두 번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이 플랫폼 경제의 특성은 양면 네트워크 효과. 보통 경제학에서는 이제 양면 시장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전에 경제학에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다, 독점 시장이다고 하는 거는 다 단면 시장을 중심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제 양면 시장의 논의가 이제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양면 시장의 논의가 본격화됐는데, 그걸 이제 양면 시장의 투 사이디드 마켓이라고 하고, 그 시장은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자 그룹, 수요자 그룹, 두 구분되는 독립된 두 그룹이 존재하고, 두 그룹이 직접 만나는 데는 거래 비용이 너무 크다면, 그래서 중간에 플랫폼 사업자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간접적 네트워크의 외부성이 존재한다. 양의 네트워크의 외부성, 이제 그걸 교차 네트워크 효과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음식 배달로 시키면 우리가 이제 음식 배달할 때 앱을 먼저 깔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앱을 깔겠어요? 가능하면 많은 공급자, 음식점들을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을 깔겠죠. 물론 뭐 요기요도 앱을 깔아서 활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배달의 민족 또는 어떤 경우는 쿠팡이츠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여러 앱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처음에 그거를 깔 때 어떤 앱을 까냐면, 가능하면 음식점 서비스를 많이 그 서비스 제공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선택을 하면 그런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쿠팡이츠나 배민 같은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수요자들이 자꾸 늘잖아요. 이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음식 배달하는 이제 음식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플랫폼에 자기가 또 가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이렇게 공급자들을 늘리는데도, 이걸 늘리는데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공급자가 또 많아지면 어때요? 다른 소비자들을 더 끌어올 수 있잖아요, 이 플랫폼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런 거를 간접 네트워크 효과, 간접 네트워크 예보성 또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양면 시장의 특성은 두 집단 간의 비대칭적 요금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심지어 수요자들한테는 그런 서비스의 비용을, 심지어는 서비스 비용이 제로지만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일정한 수수료, 가입비 같은 것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요금이 극단적으로 제로인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요금이 다르게 책정이 된다.